집안 거실 벽에 걸린 초상화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투옥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초상화에 먼지가 쌓였다는 이유로 화재가 났는데 초상화보다 아이를 먼저 구했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전국 모든 가구에 김씨 가족의 초상화를 의무적으로 걸어야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거실 중앙 가장 높은 벽에 다른 어떤 장식물보다 위에 걸어야 하죠. 오늘은 일상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세계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초상화 상태를 검사합니다. 먼지가 쌓여 있거나 손상됐다면 즉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투옥이나 강제노동 수용 소행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규칙이에요. 화재나 홍수가 나면 다른 어떤 소지품보다, 심지어 자녀보다도 초상화를 먼저 구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북한 언론은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두고 초상화를 구한 부모를 영웅으로 칭찬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광기 어린 법은 북한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아닙니다. 스탈린 시대, 소련과 마오쩌둥 시대, 중국에서 시행됐던 초상화 숭배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초상화를 가족보다 우선시하도록 강요하는 건 북한만의 특징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북한의 기괴한 법률들입니다. 초상화 숭배부터 헤어스타일 규제, 그리고 3대에 걸친 연좌제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통제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있습니다. 3대 처벌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1948년 북한 건국 당시부터 노동당 내부 규칙으로 제정됐어요. 한 사람이 반역죄나 탈북 시도 같은 중죄를 저지르면 그 처벌이 3대에 걸쳐 적용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했다면 그 손자까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거죠.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탈북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혼자 도망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온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한다면 성공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설령 본인만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남은 가족과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가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의문을 제기하면 처형당할 수 있거든요. 공식 행사에서의 행동도 철저히 통제됩니다. 군인, 일반 시민,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사장에서 몇 분 동안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야 해요. 박수가 시들해 보인다거나 자세가 좋지 않으면 바로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2016년에는 김정은이 주재한 회의에서 자세가 불량하고 졸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부총리 김용진이 처형당했습니다. 반당 반혁명 선동가라는 죄목이 붙었죠. 북한 정부는 성분이라는 계급 제도로 시민들을 철저히 분류합니다. 가족 배경, 개인 행동,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3개의 주요 계층과 약 50개의 하위 계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계층은 교육 기회, 직업 배정, 식량 배급량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충성심 테스트가 실시되고 불충성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층이 강등되죠. 정부 비판 발언, 명령 거부, 정치 지도자를 부를 때 직함을 빼먹는 것, 심지어 의심스러운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사상범으로 처형될 수 있습니다. 복장 규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1945년부터 시행된 반서구 복장 법률에 따르면 데님 청바지, 특히 파란색 청바지는 너무 미국적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금지됐어요. 가죽 재킷이나 화려한 옷도 문화적 오염으로 간주돼 착용할 수 없죠. 이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화됐습니다. 2021년에는 마른 청바지와 피어싱 같은 신체 변형이 금지됐고 2023년에는 여성의 반바지 착용까지 금지됐어요. 전통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명목이었죠. 정부는 패션 경찰이라는 특수부대를 운영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거예요. 이들은 현장에서 견책할 수 있고 투옥시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처형까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지도자가 사망하면 전국이 애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때는 3년간 애도 기간이 지속됐어요. 이 기간 동안 노래, 술, 춤이 완전히 금지됐죠. 2011년 김정일 사망 때는 100일 애도 기간이 선포됐고 모든 오락과 기쁨의 표현이 금지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는 게 금지됐어요. 지도자에 대한 무례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2021년 김정일 사망 10주년에는 11일간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술 마시기, 웃기, 쇼핑이 모두 금지됐고 군인들조차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이 기간에 웃거나 평범하게 생활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체포돼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도자의 생일인 2월 16일과 4월 15일에도 모든 개인적인 행사가 금지돼요.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같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절대 열 수 없죠.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감시당합니다. 정부 직원들은 도청 장치로 시민들을 철저히 감시해요. 집안 곳곳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삭제할 수 없는 스크린샷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시민들은 어릴 때부터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도록 교육받죠. 2024년 9월까지 이 감시 시스템은 국내 감시를 위해 50%, 해외 관찰을 위해 100% 확장됐습니다. 2026년 말까지 1억 달러 규모의 첨단 감시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새로운 기술이 이스라엘 모사드나 미국 CIA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감시 네트워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수준이고 앞으로 더 강화될 거예요. 자전거 이용도 오랫동안 금지됐습니다. 1992년 이전 평양에서는 자전거가 완전히 금지됐어요. 후진성의 상징이고 현대 사회주의 수도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이 금지령은 부분적으로 해제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모든 교통수단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한때 고위 공무원의 딸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자 여성의 자전거 이용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금지되기도 했어요. 2012년 공식적으로 해제됐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거나 자전거를 압수당합니다. 시민들의 생활 방식도 철저히 통제돼요. 특히 군사구역 주변에서는 엄격한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하고 지도자 생일 행사 같은 의무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무급노동과 지역사회 프로젝트에도 강제로 동원되죠. 비판회의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신과 동료의 행동을 이념적으로 비판해야 해요. 당과 지도자를 찬양하는 대규모 집회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하고요. 거주지와 직업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성분 제도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충성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직위가 강등되거나 해고당하죠. 평양에 거주하는 특권을 받은 최상위 계층조차도 고향이나 지정된 지역 밖으로 여행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도 엄격히 제한되는 거예요. 이는 부분적으로 불충한 사람들을 외곽 지역이나 노동 수용소로 격리해 사회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요. 남녀 합쳐서 28가지 스타일 중에서만 골라야 합니다. 미용실과 이발소에는 이 28가지 스타일만 메뉴로 제공되죠. 기혼 여성은 머리를 짧게 유지해야 하고 미혼 여성은 길게 기를 것이 권장됩니다. 남성은 깔끔하게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 해요. 승인된 10가지 남성 스타일과 18가지 여성 스타일을 벗어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당하면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쌍둥이와 새쌍둥이 출산에 대한 특별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새쌍둥이를 국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새쌍둥이를 낳은 부모는 정권에 더 충성한다고 간주돼 무료 주택, 식량, 의료, 생필품 같은 혜택을 받았죠. 극단적인 경우 정부가 새쌍둥이를 직접 양육하며 당의 이념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덜 일반적이지만 한때는 새쌍둥이 출산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됐어요. 반려동물 규제도 시대에 따라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반려동물 키우기가 서구적 추세라며 금기시됐어요. 그런데 1998년 이후
평양의 외화 상점에서 소형견을 팔기 시작했고 김정일이 주민들에게 개 키우기를 권장했죠. 2000년대 초반까지 반려견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김정은은 개 키우기를 부르주아 이념에 오염된 추세라고 비난하며 다시 금지했어요. 식량 부족을 이유로 집에서 개를 압수해 안락사시키거나 식당 고기로 사용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철저히 통제되어 오직 정부 운영 공립학교만 허용되고 대부분의 교육은 김씨 가족 찬양과 국가 이념 학습에 집중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을 정부에 신고하는 법도 가르치죠. 심지어 공공 스피커로 의심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방송하기도 해요. 학교 자금이 부족해 학생들은 책상과 가구를 직접 가져와야 하고 5세부터 강제 노동에 동원됩니다. 미국 침략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사격과 전투 훈련도 받아야 해요. 국경 통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고 정부 허가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어요. 국경에는 여러 겹의 울타리와 장벽, 지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현장 사격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남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즉시 사살되죠. 최근에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파괴하고 국경 전체에 거대한 참호를 팠습니다. 중국과의 국경도 팬데믹 이후 특히 더 엄격하게 봉쇄됐어요. 성씨 사용도 제한됩니다. 어떤 시민도 김씨 가문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그들의 이름은 최고 존엄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2023년도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개적으로 등장한 이후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개명을 요구했다는 보고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 가족의 이름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인 거죠. 문화적 활동도 철저히 검열됩니다. 모든 책, 비디오, 음악, 예술은 출판 전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외국 언론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자는 투옥되거나 처형됩니다. 인터넷 접속은 극도로 제한적이에요. 국경에는 외부 신호를 차단하는 신호 방해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대중은 국내 인터넷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터넷 접속 권한은 특정 정부 공무원과 기관만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법들을 보면서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좋아하는 옷 입기, 원하는 헤어스타일 하기, 자유롭게 이동하기, 생각을 표현하기가 북한에서는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거든요.